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행기 강사 강광민입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 또한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서로 가슴을 열고 소통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강광민이가 만들었던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입니다. 진짜 비행기를 만들었던 친구는 라이트 형제라고 하죠. 그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던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었죠. 하늘을 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 끝에 기적적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동체를 만들었죠. 그 동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체가 바로 비행기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그 꿈은 비전이고 그 비전도 행동으로 옮겨야만 기회도 만들 수 있고 기적도 만들 수 있다. 세상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어느 자리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 말단 배달 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저의 직장 상사는 대리였습니다. 이 대리가 하기 싫은 일 제가 다 해드렸더니 대리께서 저를 너무 이뻐라 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사장님께서는 그 대리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대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가 대리가 되고 나서는 저의 직장 상사는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이 하기 싫은 일 제가 다 해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저를 너무 이뻐라 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던 사장님께서는 그 과장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과장을 자르게 됐죠. 그 과장이 잘리던 날 저희 사장님께 그 과장은 욕을 하고 갑니다. 나쁜 놈이라고. 근데 저에게는 그날 저녁에 맥주를 사주더라고요. 제가 과장을 잘랐는데요.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는 저의 직장 상사는 공장장이었습니다. 공장장이 하기 싫은 일 제가 다 해드렸더니 공장장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세상 뜻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공장장은 사장님 친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잘리질 않아요. 근데 하루는 큰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이 공장장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하고 퇴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밤을 꼬박 새서 그 기계를 고쳤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저의 몸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프리카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 범벅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장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고 사연을 물어보시길래 밤을 새서 꼬박 고쳤습니다 했더니 기계를 돌려봐라 해서 돌렸더니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계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께서 감동한 나머지 출근하는 자기의 친동생인 공장장을 그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또 다른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회사를 팔게 됐습니다. 팔게 된 게 누구에게 팔았느냐? 바로 저에게 팔았습니다. 제가 사장이 되어서 저를 사장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회사의 대리였을까요? 과장이었을까요? 공장장이었을까요? 사장이었을까요? 아무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그 대리께서 늘 핑계대던 일 내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과장이 늘 핑계대던 일 내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업무 수행을 해냈을 때,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내가 솔선수범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훌륭한 과외 선생님을 붙여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붙여준다 한들 그 아이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이 좌우명이 나의 좌우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좌우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 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고고고를 먼저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에서 선창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한 100여 분 정도 되는데 제 목소리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공감하고 네, 오늘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강사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고요.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충 시간 봐가면서 시간 때우고 마무리하는 강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실 거죠? 네. 공감해 주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고개만 좀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좌우로 말고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제가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네, 세상은 지금 불안한 현실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느 곳 하나 안정된 곳이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변화되고 있죠. 요즘도 환갑잔치 하나요? 환갑잔치 안 하죠. 옛날에 환갑잔치를 왜 했어요? 60까지 살아도 많이 살았다, 잘 살았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려주고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잔치를 했죠. 그죠? 뭐가 그래요? 그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60까지만 살아도 잘 살았다, 더 건강하게 사시라고 환갑 잔치를 벌려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00세 시대가 됐어요. 120세 시대까지 왔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살게 되면 의학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더 발전되겠죠. 150세까지 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150세까지 살면 의학기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200세까지 갈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2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았어요. 근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희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각종 신조어들이 난무하고 있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고령화되고 우리 청년들은 힘들어지고 이런 이유가 저출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나 정치인들이나 각종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저출산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요? 그 원인이 일자리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구조에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자식들을 낳을 때 그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직장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서 6명, 8명, 12명 낳습니까?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 사회적 문제냐?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명, 8명, 12명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저희들 세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저희들 세대에서 자라면서 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급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인식구조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많이 낳아라.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손자, 손녀 또 자제분들에게 아이들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 낳아서 잘못돼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제사 모셔주실 분도 없어요.
자, 저희 가족이 6가족인데요. 제가 6남매 중 셋째입니다. 근데요, 저 하나 잘 풀리니까 형님 와서 우리 집에서 공장에서 일합니다. 동생 와서 일합니다. 매제 와서 일합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중에 한두 명씩은 다 성공해서 그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회 인식 구조만 변화를 줘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맞으면 박수도 한 번씩 주시고 그러십시오. 네, 세상은 지금 급변화되고 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걸리죠? 예, 요즘에는 1년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 있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바다가 육지가 되어진다면. 노래도 있었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다면 그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 텐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 바다를 막아서 육지로 바꿔버리는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버려야 할 감이 뭘까요? 혹시 버려야 할 감이 뭘까요? 선물 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청북도 여성단체 회장님들 한 200분 모시고 이 강의를 하면서 무한 경쟁 시대에서 버려야 할 감이 뭘까요? 했더니 60대 아주머니가 손을 드시더니 영감을 버려버려야 된다더라고요. 영감을 버려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영감님께서 그동안 돈 벌어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이제 손 꼭 잡고 오손도손하게 살아야죠.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역량 강화를 해야 됩니다. 역량 강화의 조건이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야 됩니다. 경영 능력 누가 가져야 되죠? 리더십 누가 가져야 되죠? 기업인, 회사의 대표, 어느 지역의 단체장들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경영 능력이 없고 리더십이 없으면 아이들이 힘들어요. 3명만 모여서 개빵을 하려고 해도 리더십이 없고 경영 능력이 없으면 그 조직은 해체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경영 능력과 리더십은 갖춰야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쥐가 생쥐가 졸졸졸 따라가서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졸졸 따라가는 삶, 우리의 삶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이 중간에 서서 잠깐 스톱! 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되돌아온 사람이 없다.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오! 낭떠러지였구나. 여러분, 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저 길은 낭떠러집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갔지만 되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을 향해서 이쪽으로 갑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역의 리더, 시장님이 가는 길을 막무가내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그 시장님이 가는 길에 올바른 길은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잘못되어진 길은 우리가 방향을 틀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 기업에서, 각 조직에서, 각 단체에서 그런 역할이 되어졌을 때 그 조직은 무조건 성공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능력이 또 필요하죠. 우리가 자제분들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대 가라, 법대 가라 했습니다.
의대를 나왔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40살이 넘어야 된다더라고요. 의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만두게 되죠. 그만두면 뭐 하죠? 개인 병원 차립니다. 개인 병원 차렸더니 경영 능력이 없어서 문 닫아버린 병원이 수두룩합니다. 요즘 시골 병원에 가서 보면은 이사장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사장님들이 병원 의사가 이사장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합니다. 경영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법대 나오라고 했어요. 법대. 그 공부 많이 해서 법대 나와서 여기 검사 판사가 됐습니다.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 차리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차렸더니 어떻게 된가요? 법원 앞에 가보세요. 요즘 범죄자보다 변호사가 더 많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예. 이런 어려운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경영 능력이 없어서 문 닫는 변호사 사무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건물 인수해갖고 법조타운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변호사를 고용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변호사가 월급이 200만 원까지 추락해버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도 힘드니까 요즘 뭐 폐업 지원 119 센터가 생겨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능력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그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조직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옷 할딱 벗고 그냥 돈 속에 파묻혀서 와인 한 잔 쫙 빨아버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성공시켜드릴 수 있는 능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죠. 할 수 있다. 예. 이것만 가지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경영학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책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은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안 자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망하는 시나리오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희망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서 결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해요. 고깃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어디 가죠? 식당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서 줄을 서서 밥을 먹어봅니다. 그 밥 먹으면서부터 머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줄 서 있으면서 밥을 딱 먹는 순간에 입에 넣는 순간부터 나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왜? 음식이 내게 더 맛있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 손맛에 자기 입맛이 길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다. 이 집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이 집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은 어떻게 되느냐? 2년 뒤에 내 차를 바꾸고 3년 뒤에 내 집을 바꾸고 5년 뒤에 체인점을 내고 10년 뒤에 그룹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김 기사 신양파크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해서 어떻게 됩니까? 2개월 만에 세무서에 가지 않습니까? 폐업 신고하러. 이게 우리네 지금 사업하는 패턴입니다. 근데 저에게 경영 컨설팅을 받으면 망하는 시나리오를 쓰라고 합니다. 이 망하는 시나리오는 길게 써서는 안 됩니다. 아예 사업이 안 됩니다. 일주일을 시간을 둡니다. 이틀간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는지 적어보라 이거죠. 아버지가 돈 대주기로 했는데 안 대줬을 때, 친구하고 동업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됐을 때, 서류적인 부분, 허가적인 부분 모든 거 다 적어보라 이거죠. 그리고 5일간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서 줄 서서 먹지 말고 창문 넘어서 봤더니 손님 하나도 없는 집 가서 먹어보라 이거예요. 그 집에 테이블에 한 테이블도 없는 집에 가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가서 밥을 먹어보라 이거예요. 먹어보면은 대처 능력이 나옵니다. 이 집의 주인 쌍다구를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스마일, 웃으면서 고객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 집에 가서 물을 먹어요. 앉아서 이모가 주인이 TV 보고 앉아있는데 이모 물 한 잔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모 뭐라고 합니까?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셀프일 때는 손님이 많아서 손이 부족할 때 그 손님이 가서 스스로 떠먹으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앉아서 자기는 TV 보면서 물은 셀프니까 떠다 먹으라고 하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집의 청결도를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집의 친절도를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집에 사업하는 패턴이 다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대처 능력이 생깁니다. 자, 대처 능력이란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나온 대로 가면은 친구하고 싸움을 하는데 친구의 오른손 주먹으로 나의 눈탱이를 보고 45km 속도로 날아온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오른손으로 상대의 주먹을 걷어치우고 상대의 눈탱이를 나의 왼손 주먹으로 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동그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각종 기업에서 하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번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서 그 일을 스타트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 있죠. 그거 뭔 돈입니까?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눈먼 돈. 그게 왜 눈먼 돈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내신 돈이에요. 그 사업이 2년 후에 예산이 투입 안 돼도 그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 사업을 진행해도 대부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들 그 미래는 보지 않고 예산 내려온 거니까 이번에 쓰지 않으면은 반납해야 되니까 쓰는 개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월 되면 보도블록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미래를 내다보고 그 돈이 누구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먼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각종 어떤 일을 진행을 하든 간에 그 일들에 대해서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 1년, 2년, 3년 후를 우리가 내다보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시작했을 때 어떤 사업이든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됩니다.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용 창출입니다. 제일 먼저. 고용 창출이 됨으로 인해서 노동 수입이 발생되죠. 노동 수입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소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재생산을 해야 되죠.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용 창출이 일어납니다. 이게 선순환 경제라고 하죠. 선순환 경제. 근데 대한민국은 이 선순환 경제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TV에서 정부에서는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이 선순환 경제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멈췄느냐? 대한민국의 실업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고용 창출이 안 됐으니까 수입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가 통계상으로 1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고용 창출이 됐어요. 노동 수입이 발생됐어요. 소비합니까? 소비하지 않죠. 최소 소비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 또 100만 명이 경제를 멈춰놓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실업자 100만 명과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성이 원래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성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선배님들께서 외국 나가서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돈을 벌어왔어요. 과거에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원조에서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성 하면은 대단한 국민성을 갖고 있는 국민성을 갖고 있죠. 경제 성장을
급성장시켰던 국민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 갔습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겁니다. 어떤 정책이 잘못됐느냐? 과거 IMF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대량 실업에 대한 수습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아주 잘 만든 정책이었지만 그 이후에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정책을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변경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왜? 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어떻게 해서 200만 원을 가져가느냐?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합쳐서 200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약 5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정부에서는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안 줘버립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직업 능력은 월 150짜리입니다. 정부에서 50만 원 받고 공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용대기소 가서 10번만 일하면 그 돈 버는데 취업을 하겠습니까? 안 해버리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3D 업종, 어려운 일들은 누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을 바꿨던 게 외국인을 수입해 온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만 명이 대한민국 경제를 멈춰놔버린 거예요. 선순환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위기 해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썼더니 2017년 5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무슨 글을 썼냐면은 국가 지도자로 하겠다는 15명의 후보가 나와서 13명이 완주를 했는데 경제정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안이 뭐냐? 그들이 취업을 해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해도 그 돈을 계속 줘라 이거예요. 취업을 해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르지 말고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건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친구들은 2년, 3년 후에도 제자리 걸음하면서 그 돈 계속 받아먹을 거기 때문에 주고 있는 돈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에게 취업을 해도 그 돈 계속 줄 테니까 취업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50만 원 받고 공장 가서 150만 원 법니다. 200만 원 생활권이 돼요. 200만 원 생활권.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직업 능력이 올라가요. 월급이 늘어나요. 퇴직금이 쌓여가요. 2년, 3년 후에 정부에서 그 주던 그 생계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내려가면은 정부는 예산을 줄여버린 결과를 가져온 거고, 기업은 여기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고, 기업은 고용이 용이해지는 거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자동 선순환 경제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경제 시스템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죠. 그 우리 정부에서 좀 규제 좀 강하게 할 부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의 기업인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과 이 규제를 하지 말아야 돼요. 막 밀어줘야 됩니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근데요, 저 대기업은 과감하게 잡아줄 부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요, 화장품 가게 주인이 화장품을 팔아서 그 돈 벌어서 옆에 옷가게 가서 옷을 사 입습니다. 옷가게 주인이 옷을 팔아서 돈 벌어서 옆에 식당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집 주인이 밥 팔아서 옆에 노래방 가서 여기 돈을 씁니다. 이게 지역 경제가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냐? 먼팡이라고 있죠. 먼팡. 전국에다 빨대 꽂아갖고 쫙 빨아 당겨버립니다. 이번에 상무지구 이마트가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역 주민들이요, 옷 살 때 동네 여기 화장품 가게
마트 가서 뭐 하냐? 아이 쇼핑만 한답니다. 가서 샘플 다 써보고 사이즈 옷 입어보고 그놈 갖고 와서 인터넷으로 주문해버리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배달 와버립니다. 전국에 빨대 꽂아가지고 그대로 싹 빨아 당겨버립니다.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기업들은 외국 물품 팔 수 없다. 국내 물품도 몇 가지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제를 해놨을 때 몇 개의 기업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조가 조금 규제가 이루어지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경험은 두 가지 경험이 있죠. 하나는 직접 경험, 또 하나는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경험은 뭐냐? 직접 경험이라고 하죠. 사물을 보고 만지고 느꼈을 때 갖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직접 경험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선택하죠. 간접 경험에는 뭐가 있죠? 책, 뭐 강연, 드라마, 영화, 미디어, 인터넷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었느냐?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저는 너무 다양하죠. 경영학 전문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전국에서 최연소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주민자치 관련 강의를 하고, 근데 여기 광주에 가장 중요한 제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강의를 가장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자체장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우리 인간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로봇이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바로 문화,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화, 관광, 레저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산과 강과 바다와 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지역만 있나요? 전국 어디 가도 있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창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죠. 그 창조적인 이야기가 뭐냐?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사례가 핀란드에 가면 로바니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핀란드 로바니엠은 어떤 마을이냐? 산타 마을로 유명합니다. 그 마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미래 산업을 뭘로 할까라고 이야기가 거론이 됩니다. 거기서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굴뚝 없는 산업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 뭐대? 관광산업이에요? 에이 양반아, 이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을 가지고 누가 관광을 오겠어?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토론 가운데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던 게 바로 굴뚝에서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을 하자라는 굴뚝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느냐? 산타는 굴뚝 타고 들어온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산타 마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집집마다 없는 굴뚝을 세우고 산타 마을을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산타 복장을 입고 주변 마을에다 우리 산타 마을이니까 놀러 오세요 한 거예요. 그게 방송을 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산타는 로바니엠에 있다. 그래서 지금도 100만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3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거기를 가지 못한 거예요. 자, 그 마을을 두고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마을을 만들 때 그 마을에 거기에다 그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깔았어요. 꽃을 심었어요. 지금도 100만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케이블카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직도 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다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봤어요. 광주에는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극락강과 황룡강이 합쳐져서 영산강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극락강을 저는 전 과거 이야기는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극락강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봤더니 이승과 저승의 경계의 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강을 건너면 천국이지 않겠느냐 해서 천국형 테마파크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천국 가봤니? 여기서 천국 가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나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데? 대한민국 광주에 가면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광주에 천국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테마파크를 만들고요. 송정역 뒤로 흐르는 황룡강에는 옛 이야기를 버려버리고 제가 만들었어요. 황룡강에는 황룡이 살았다. 그리고 송정역 바로 뒤에가 운수동입니다. 구름 문자에 물숫자를 써서 물에 놀던 황룡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매일 야간 시간에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레이저 쇼를 해라. 이 쇼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뭐 할 거냐? 쇼 보기 전에 밥 먹고 볼 것이다. 쇼가 끝나면 늦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것이다. 이게 지역 경제의 보탬이 되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하루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며칠 머무르게 해버리자. 그러니까 5마리 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오매 광주라고 하는데 오매의 뜻이 뭐냐? 전라도 사투리이기도 하지만 5가지의 매력이 있는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룡, 청룡, 백룡, 정룡, 황룡 이 용마다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흑룡은 취업, 취직, 직장에 관련되어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용, 청룡은 건강, 백룡은 출산, 임신, 정룡은 이성 간의 사랑, 황룡은 돈, 경제, 사업, 부귀, 영화. 이 용들이 매일 저녁에 어떤 용이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죠. 관제탑 직원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담양 가고 한평 가고 영광 가고 해서 호남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천길에다가 자전거길, 마차길을 만들고 어등산에다 패러글라이딩을 만들어서 항공 레저 산업을 만들고 물에다 보트를 띄워서 해양 레저 산업을 만들면 천혜의 자연 복합 레저 단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다 망합니다. 기업에다 팔아라는 거예요. 기업에다. 제2의 용인 에버랜드 같은 기업에다가 팔아라는 거죠. 천국마을 콘텐츠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용 테마파크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육상 레저 산업 사가겠어요? 안 사가겠어요? 항공 레저 산업, 해양 레저 산업,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게 그것을 줬을 때 그 기업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땅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금 가지고 건물 지어서 해놓으면 망하지만은 우리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땅 기업에다 팔아먹었어요. 임대를 주거나 팔게 되면 수익 창출이 돼요. 그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돈으로 건물 지어놨더니 우리 지자체에서는 반대로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 기업 들어올 때 허가 조건이 우리 지역 주민 80%를 고용해라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풀어불죠. 땅 팔아먹고 세금 걷어들이고 고용 창출시켜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시장님하고 함께 광주 지역 5개 대학 교수님들과 토론회를 가졌고 국회에 가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제가 이것을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방송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집인데 어떠신가요? 뒤에 아파트 보인가요? 어떻게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어. 말단 배달 사원에서 야간 대학을 나왔어. 그것도 나이도 젊은 놈이 대지 200평에 건평 85평.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집에 살기 전에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습니다. 3m에 6m죠. 절반을 막아서 절반을 부엌으로 하고 절반을 안방으로 썼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천정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전기 판넬 위에서 잠을 자면 우리 입에서 나온 입김이 올라가서 물방울로 맺혀서 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를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키니 옷장이라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 집을 그림으로 그리고 매일 저녁 일과가 끝나면 와이프하고 이야기합니다. 안방은 이쪽으로 할까? 부엌은 이쪽으로 할까? 벽돌 색깔은 마음에 들어? 이야기합니다. 매일 수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교 갔다 온 아이들에게, 학원 갔다 온 아이들에게 너는 2층에 이 방을 쓰고 너는 이 방을 써라. 즐겁지 않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좀 현실적으로 삽시다. 어떻게 땅 한 평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그림 그려놓고 매일 이 방 자라 저 방 자라 합니까? 근데요, 간절히 원하니까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전, 꿈, 목표가 생겼어요. 가장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 제가 방금 힌트 다 드렸었는데. 그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가장 쉽게 하는 것은 그리는 것, 적는 거라고 합니다. 적는 거. 과거 1971년도에 미국 예일 대학에서 신입생 전원에게 비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적었던 게 아니라 3%밖에 적지 않았어요. 3%. 22년이 지난 뒤에 성공자를 조사해 봤더니 성공자 중 98%가 22년 전에 그 꿈을 적었던 친구들이 모두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적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적는 것은.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것은 머리 좋은 예일대 학생들의 이야기고 강사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강사들이 많은 이야기하죠.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강사 이야기고 머리 좋은 예일대 학생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현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담배 태우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주위에 담배 태우신 분들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끊었습니다. 평생을 끊지만 끊지 못하고 갑니다. 언제 끊었습니까? 매년 1월 1일 날 끊었어요. 언제 다시 피웠어요? 3일 안에 다시 피웠어요. 우리는 그걸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근데 왜 못 끊고 평생을 못 끊고 갑니까? 텀이 길어서입니다. 텀이 길어서. 저 이야기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으면 크게 써서 신발장 앞에 턱 붙여보세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는 순간에 그 금연이라는 문구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오늘도 내가 피워버렸구나. 내일은 끊어야지. 다음 날이 됐어요. 신발 또 벗으면서 우와 오늘도 내가 피워버렸구나. 내일은 정말 끊어야지. 또 다음 날이 됐어요. 내일은 정말 끊어야지. 내일은 정말 끊어야지. 우리 뇌에서 늘 반복하다 보면 우리 뇌는 무의식에서 의식을 만들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적는 거에 놀라운 효과입니다. 제가 이 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매일 저녁 상상을 하니까 그게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비전, 꿈, 목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죠. 적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화장대 앞에, 내 신발장 앞에, 내 차량 번네트 앞에, 내 수첩에, 내 핸드폰에 적었을 때 그건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기회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생각 창고 3번. 저것은 세 번째 문제이다. 저 가로 안에 땡땡은 정답일 것이다. 저 앞에 있는 강사는 정답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손든 사람에게 주더라. 이게 기회였어요, 기회. 근데 우리는 늘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친구에게만, 왜 저 사람에게만, 왜 다른 사람들에게만 늘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야? 라며 한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준비되어진 삶을 통해서 기회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